절대 혼자 잠수하지 마세요. 낯선 다이버가 내 손에 방수 메모지를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동생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다이빙 장비가 조작됐어요. 제 이름은 한지훈, 38살입니다. 5년 전 친구와 함께 만든 AI 스타트업이 대박을 터뜨렸죠. 작년에 회사를 상장했고 제 지분 가치만 300억이 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젊은 백만장자,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외로웠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2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결혼은 사업 때문에 미뤘죠. 가족이라곤 여동생 지은이 하나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강남 사무실에서 분기 실적 회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나가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똑똑. 문이 열리고 여동생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32살, 광고회사 디자이너였죠. 결혼한 지 2년 됐고 남편 민석이는 소규모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오빠,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오빠 생일 선물이야. 다음 주잖아. 지은이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고급 다이빙 컴퓨터가 들어있었어요. 손목에 차는 최신형 모델, 수심과 잠수시간, 감압 정보까지 모두 표시해주는 거였죠. 이거 비싼 건데 괜히 이런 거 사지 말고. 오빠가 요즘 다이빙에 푹 빠졌다며. 안전장비는 좋은 걸 써야지. 지은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6개월 전부터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물속에서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거든요. 회사 걱정, 투자자들 압박, 경쟁사 견제, 그 모든 게 수면 위에 남고 물속에선 오직 호흡과 부력만 신경 쓰면 됐죠.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오빠, 나 부탁이 있어.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죠. 뭔데? 다음 주에 나랑 민석 오빠랑 같이 다이빙 여행 갈래? 제주도 서귀포. 갑자기? 오빠 생일 기념으로. 우리 셋이서 오랜만에 여행 가면 좋잖아. 민석 오빠도 다이빙 배우고 싶다는데 오빠가 가르쳐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알았어. 일정 조정해 볼게. 진짜? 고마워, 오빠. 지은이가 제 팔을 껴안았습니다. 예전처럼 천진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게 마지막 순수한 미소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 저는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석이가 렌터카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민석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35살, 키가 크고 운동을 해서인지 어깨가 넓었어요. 성실하고 건실한 친구였죠. 잘 지냈어? 네, 덕분에. 우리는 차에 올라 서귀포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 바다가 눈부셨어요. 날씨도 완벽했죠. 5월의 제주는 다이빙하기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쉬고 내일 아침에 다이빙하자. 다이빙샵 사장님이랑 다 약속했어. 어느 샵이야? 문섬 전문으로 하는데 평점도 좋고. 문섬은 서귀포 앞바다의 작은 섬으로 맑은 물과 풍부한 해양 생물로 유명했어요. 다이버들 사이에서 제주 최고의 포인트로 꼽히는 곳이었죠. 숙소는 해변가 펜션이었습니다. 방 3개짜리를 통으로 빌렸더라고요. 저는 짐을 풀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형님, 커피 드세요. 민석이가 커피를 건네며 다가왔습니다. 둘이서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죠. 민석아,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렇죠, 뭐. 형님처럼 대박은 못 내고.
민석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들 처음엔 힘들어. 나도 처음 3년은 정말 죽을 뻔했으니까. 형님은 성공하셨잖아요. 저는 빚만 늘어나는데. 빚? 아니에요. 그냥 투자금 좀 들어간 거죠. 민석이가 황급히 말을 돌렸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죠. 괜히 캐묻는 게 실례일 것 같았거든요. 저녁은 해산물 요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지은이가 소주를 따라줬어요. 오빠, 생일 축하해. 아직 이틀 남았는데 미리 축하하는 거지.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민석이도 웃으며 건배했죠.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새벽 3시쯤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따르는데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일이야. 내일 하면 돼. 민석이 목소리였습니다. 나 무서워. 정말 이래야 해?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벌써 장비도 다 준비했잖아. 내일 하면 끝이야. 근데 20억이야. 20억. 그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20억? 무슨 얘기지? 걸리면 어떻게 해? 걱정 마. 의심할 사람도 없고. 사고로 처리되면 끝이야. 다이빙 사고는 흔하잖아.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 얘기를 하는 건가? 보험금 10억. 회사 지분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더. 지훈이 형은 독신이니까 법적 상속인은 지훈이 너뿐이야. 너가 지금까지 한 거 생각해봐. 다이빙 컴퓨터에 오작동 프로그램 심은 거, 공기통 압력계 조작한 거 이미 너무 많이 왔어. 지금 와서 포기할 수 없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이빙 컴퓨터. 지은이가 선물한 그것이 조작됐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어요. 뭐야, 무슨 소리지? 민석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동생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들은 건 명확했어요. 장비주 조작, 사고 위장, 보험금과 상속.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벽 너머로 들은 대화일 뿐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오빠, 잘 잤어? 지은이가 웃으며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웃음이 달라 보였습니다. 잘 잤어. 오늘 날씨 완벽하다. 다이빙 하기 딱 좋아. 다이빙 샵에 도착했습니다. 블루오션 다이빙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샵이었어요. 사장님이 나와서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샵 사장 정태수입니다. 오늘 문섬 투어 가시는 거 맞죠? 네. 좋습니다. 장비 체크부터 하시죠. 장비실로 들어갔습니다. BCD, 레귤레이터, 핀, 마스크가 진열돼 있었어요. 지은이와 민석이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훈 씨는 어드밴스드 자격증 있으시니까 이 장비 쓰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제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공기통 압력계가 유난히 새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저기요, 이 압력계 새 거예요? 네, 어제 교체했어요.
고객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민석이와 지은이가 교환한 눈빛이 보였거든요. 혹시 다른 압력계로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예민한 편이라서 익숙한 걸로. 아, 그러시면 형님, 괜히 트집 잡지 마세요. 사장님이 새 걸로 준비해 주셨잖아요. 민석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장비실 문이 열리고 웬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다이버였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험상궂은 인상이었죠. 사장님, 레귤레이터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강 선생님, 잠시만요. 사장님이 그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제 장비를 다시 살폈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기통을 들어 올려 압력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어요. 하지만 연결 부위를 만져보니 미세하게 헐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작한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압력계가 정확한 수치를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공기가 충분하다고 착각하고 계속 잠수하다가 갑자기 공기가 떨어지는 거죠. 수심 20m 이상에서 공기가 떨어지면 패닉에 빠집니다. 급상승하려다 감압병에 걸리거나 물을 마시거나 최악의 경우 익사하죠. 오빠, 왜 그래?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니야, 그냥. 저는 공기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까? 다이빙을 안 간다고 하면. 하지만 그러면 의심받을 거예요. 그들이 다른 방법을 쓸지도 모르죠. 한지훈 씨? 아까 그 험상궂은 다이버가 돌아왔습니다. 제 옆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잠깐 저 좀 보시죠. 그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방수 메모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으세요, 빨리. 메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훈 씨, 저는 김철수입니다. 당신 매제 민석이의 전 사업 파트너예요. 민석이한테 5억을 떼었습니다. 그놈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동생과 공모했어요. 다이빙 장비가 조작됐습니다. 절대 혼자 잠수하지 마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추측이 맞았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민석이 놈이 술 먹고 자랑했어요. 형님 죽이고 재산 받으면 빚 갚겠다고.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제 우연히 이 샵에서 그놈들 보고 확신했죠. 증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제발 조심하세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도망친다고 해결될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도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을 거예요. 메모는 가져가세요. 증거로 쓰실지 모르니까. 김철수가 제 손에 메모지를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화장실을 나갔어요.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빠,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지은이가 걱정하는 척 물었습니다. 멀미약 먹었더니 속이 좀 안 좋아. 괜찮아. 그럼 오늘은 쉴까? 아니야, 괜찮아. 바다 들어가면 나아질 거야. 저는 일부러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와 민석이가 교환한 눈빛이 보였어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배에 올랐습니다. 문섬으로 가는 작은 어선이었어요. 사장님과 다른 다이버 2명도 함께였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5월의 제주 바다답게 투명한 청록색이었죠. 배가 출항하고 20분쯤 지나 문섬 앞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자, 다들 장비 최종 점검하세요. 사장님의 지시에 다들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저도 확인하는 척했어요. BCD에 공기를 넣고 빼고 레귤레이터로 호흡하고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했죠. 하지만 공기통 압력계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몰래 압력계 호스를 살짝 비틀어뒀어요. 연결을 더 헐겁게 만든 거죠. 나중에 그들이 조작했다는 증거로 쓰려고요. 다들 준비됐어요? 그럼 입수합니다. 사장님이 먼저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다이버들도 하나둘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물속은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물결을 타고 일렁이고 물고기 떼가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경치를 즐길 여유가 없었어요. 지은이와 민석이가 제 양옆에 붙어서 잠수했습니다.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요. 수심 10m, 15m, 20m.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고 수압이 느껴졌어요. 그때 민석이가 제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검지로 아래를 가리키며 더 깊이 가자는 신호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냈죠. 하지만 민석이는 계속 아래를 가리켰어요. 지은이도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둘이서 저를 더 깊은 곳으로 유인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압력계를 봤습니다. 바늘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150바를 가리키다가 갑자기 200바로 튀었다가 다시 100바로 떨어졌죠. 완전히 고장난 거였습니다. 만약 이걸 믿고 계속 잠수했다면 공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더 깊이 들어갔을 거예요. 저는 상승 신호를 보냈습니다. 위를 가리키며 올라가자고요. 민석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괜찮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순간 제 레귤레이터에서 공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들이쉬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공기가 떨어진 거였습니다. 압력계는 150바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텅 비어 있었던 거죠. 패닉이 왔습니다. 배가 타는 것 같았어요. 본능적으로 급상승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척하면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다이빙 교육받을 때 배운 대로 옆 사람의 보조 레귤레이터를 쓰면 됩니다. 버디 호흡이라고 하죠. 저는 민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이 졸리는 신호를 하며 보조 레귤레이터를 달라고 했어요. 민석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보조 레귤레이터를 요구할 거라고는 예상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는 마지못해 노란색 보조 레귤레이터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그걸 물었어요.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민석이가 제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물이 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패닉이 왔죠.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민석이를 밀어냈어요. 보조 레귤레이터를 입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붙들었죠. 지은이가 제 다리를 잡았습니다.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였어요. 이대로는 죽는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치고 위로 헤엄쳤습니다. 마스크 없이 보조 레귤레이터만 물고요. 민석이가 제 핀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핀을 벗어버렸어요. 한쪽 핀을 버리고 맨발로 위로 헤엄쳤죠. 물거품이 사방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제 숨소리가 귓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어요. 5m, 3m, 1m.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햇빛이 점점 밝아졌어요. 드디어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공기를 마시는 순간 살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도와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배가 5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저기요, 사람 살려요. 배에 있던 사장님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배를 몰고 다가왔어요. 한지은 씨? 무슨 일이에요? 공기통이 비었어요. 압력계가 고장났어요. 사장님이 저를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갑판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민석이와 지은이도 곧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민석이가 배에 올라오며 소리쳤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오빠, 놀랐지? 괜찮아? 지은이도 올라왔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동생 같았죠. 사장님, 제 공기통 확인해 주세요. 압력계가 이상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제 장비를 점검했어요. 압력계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연결 부위가 헐겁네요. 여기서 공기가 새나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랬어요. 제가 출발하기 전에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제가 점검했는데 이상 없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이상했어요. 제가 다른 걸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형님, 무슨 말씀을 제가 일부러 그랬다는 말씀이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 위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일단 육지로 돌아갑시다.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사장님이 엔진을 걸었습니다. 배가 항구로 향했죠. 저는 젖은 장비를 벗으며 민석이와 지은이를 관찰했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자꾸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이 경찰에 전화했어요. 네, 다이빙 사고입니다. 장비 결함으로 보이는데, 네, 서귀포 블루오션 샵입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내렸어요. 한지훈 씨 맞으시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장비 좀 볼 수 있을까요? 형사가 제 공기통을 살폈습니다. 압력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결 부위가 헐거워졌네요. 이거 고의로 조작한 흔적이 있는데요. 고의요? 네, 전문가가 봐야 확실하겠지만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이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혹시 이 장비를 만진 사람 있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샵에서 정비하고 가져간 거 그대로 썼어요. 분명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사장님이 대답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방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김철수가 준 그것이었죠. 이 메모를 받았어요. 누군가 제게 경고했어요. 형사가 메모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거 누가 줬어요? 김철수라는 사람이요. 제 처남의 전 사업 파트너래요. 처남이요? 형사가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박민석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김철수 씨가 박민석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더군요. 5억 원 관련해서. 알고 계셨나요? 민석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사업 실패해서 못 갚은 건데. 그리고 한지훈 씨, 혹시 최근에 보험 계약 변경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왜요? 확인 좀 해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형사가 전화를 걸었어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 같았죠. 몇 분 후 형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지훈 씨, 3주 전에 사망보험금이 10억으로 증액됐고 수익자가 여동생 한지은 씨로 변경됐네요.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척했죠. 사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직접 변경한 적 없습니다. 서류에 서명이 있는데요. 디지털 서명으로. 그건 누가 위조한 거예요? 형사가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한지은 씨, 이것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지은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수익자는 당신이잖아요. 오빠가 제 노후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요청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항구 쪽으로 달려가는 거였어요. 잡아!
형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뒤쫓았죠. 하지만 민석이는 빨랐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인지 순식간에 거리를 벌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김철수였어요. 이게 자식! 김철수가 민석이를 태클했습니다. 둘이 바닥에 넘어지며 뒹굴었어요. 경찰관이 달려가서 민석이를 붙잡았습니다. 수갑을 채웠죠. 박민석 씨, 당신을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석이가 발악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지은이가 시킨 거예요. 그 순간 지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시켰잖아. 당신이 오빠 죽이면 빚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너도 동의했잖아. 보험금 반반 나누자고. 둘이서 서로 탓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들이 지은이도 체포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내 동생이 수갑 차는 모습을. 오빠, 정말 미안해. 지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 빚에 쫓기고 매일 독촉 전화 받고. 오빠는 혼자서 300억을 벌었잖아. 우리는 5억 빚도 못 갚는데.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슬픔이 더 컸어요. 정말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민석이가 자꾸 닥쳐.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너가 먼저 말 꺼냈잖아. 오빠 재산 탐내면서. 둘이서 계속 싸웠어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한지훈 씨,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민석이 그 새끼한테 5억 뜯긴 게 억울해서 미행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여기서 그놈들 보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민석이와 지은이를 태우고요. 저는 혼자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사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대표님, 뉴스 봤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다행이에요. 그래, 다행이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지만 정말 다행인 걸까요? 동생을 잃었는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는데,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거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정말 당신을 살해하려 했다고 확신합니까? 네, 피고인 한지은은 당신의 친동생입니다. 그럼에도 네, 증거가 명확합니다. 장비 조작, 보험금 변경, 그리고 제가 들은 대화 내용까지.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인 박민석, 한지은,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민석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빚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은이도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빠, 용서해줘. 나 정말 미쳤었어.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오빠 미안해. 저는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면을 응시했어요. 피고인 박민석, 한지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한지훈 씨,
동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생각 있으세요? 회사 경영에 영향은 없습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거리가 지나갔죠. 사람들이 웃고 걷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제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아파트였어요. 40평대 고급 아파트지만 혼자 살기엔 너무 컸죠.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마저 잃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300억의 재산이 뭔 소용인가요? 쓸쓸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지은이한테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죠. 펼쳐봤습니다. 오빠에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오빠를 죽이려 했던 건 사실이야. 돈 때문이었어. 빚 때문이었어. 근데 오빠, 나는 정말 힘들었어. 민석이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매일 집에 찾아오고 나는 회사에서 잘리고 그래도 오빠한테 손 벌리기 싫었어. 자존심 때문에. 근데 민석이가 말하더라. 오빠는 어차피 독신이고 나중에 다 내 거 될 건데 미리 받는 거라고. 나는 정신이 나갔었어. 정말 미안해. 오빠, 12년 뒤에 나오면 그때 용서 구할게. 사랑했어, 오빠. 그건 진심이야. 지은이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12년 후에.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어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가족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지은이와 놀이공원 간 사진, 지은이 졸업식 사진.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돈은 많지만 가족이 없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장에 넣었어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했어요. 혼자라도 외로워도 살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일하자. 할 일이 많아. 저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새 프로젝트 기획안을 펼쳐놓고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일에 집중하면 생각이 덜 나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와의 대화창을 봤습니다. 마지막 대화는 3개월 전이었어요. 오빠, 내일 제주도에서 봐. 재밌게 놀자. 그때는 몰랐죠. 그게 함정인 줄. 저는 대화창을 삭제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지울 수 없었어요. 언젠가는 지울 수 있겠죠. 언젠가는 용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갑고 상쾌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동생한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갈 겁니다. 하루하루를 1년 후 한지훈 대표 올해의 기업가상을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짧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안녕하세요, 한지훈 대표님.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심리상담사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데요? 트라우마 치료에 관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사를 봤어요. 가족한테 배신당하셨다고.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엔 PTSD 증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멀쩡한데요. 겉으로는 그래 보여도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 있어요. 치료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수진이 명함을 건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명함을 내려다봤어요. 마음치유센터 이수진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을까요? 필요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함은 버리지 않았어요. 지갑에 넣어뒀죠.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점에 들렀습니다. 심리학 코너를 둘러보다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어요. 배신으로부터의 회복.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배신은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저는 책을 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 책을 읽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공감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문구에서 멈췄습니다. 용서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교도소 독방에서 이 달을 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전히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살아갈 겁니다. 너 없이도, 혼자서도, 외로워도 계속 살아갈 겁니다.